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내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기부 마무리하고 자소서 준비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찍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평 대비 수완에서 재밌는 문제들 영상 찍으려고도 준비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구평 다들 잘 보셨나요? 일단 국어가 1컷이 98. 네, 더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세지만 일단 보자면 물론 쉬운 시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제 세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3번이 최근 풀어본 기호 문제 중에 진짜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봅시다. 쉬운 문제는 핵심만 딱 짚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조금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1번을 보시면은 바로 보기로 넘어가서 조선왕실이 제작한 세계지도. 고려만국 지도는 마테오 리치 플러스 중국 선교사들이 제작을 한 거고요. 조선왕실이 제작한 세계지도는 혼일강리 역대국조 지도가, 네, 이게 기억에 맞는 설명이 혼일강리고요. 그러니까 틀렸고, 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정확하게 표현된 게 아니라 왜곡돼서 표현된 거죠. 한마디로 저위도는 정확, 고위도는 왜곡. 한마디로 틀렸고요. 디귿 가는 경의선, 딱 봐도 경의선이 표현되었죠. 그리고 나는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유리합니다. 네,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니까. 그리고 또 이거에 이용한 항해,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유리한 지도가 하나 더 있죠.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이거의 포르톨라노의 특징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게 유럽하고 아프리카 북부만 그려져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위각이 여러 갈래로 펴져 있는데 이제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가기까지의 직선 경로를 표현한 그런 지도입니다. 포르톨라노 해도였고요. 리얼에서 카나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돼 있죠. 딱 봐도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1번은 바로 5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번 가다 종교에 대한 설명. 예루살렘은 유대교랑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의 성지잖아요.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 신자들이 찾아오는 성지이며 예수가 안장된 묘지. 예수면 당연히 크리스트교가 되겠고요. 그럼 나는 안 봐도 이슬람교가 되겠네요. 여기도 보셔도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곳이니까 이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겐지스강 바라네시인 걸로 봐서 불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힌두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힌두교. 겐지스강이 영혼을 정화한다.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에 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막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여기서 사람도 여기다 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럽죠. 네. 그래서 힌두교고 가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 크리스트는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쪽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성지니까 나는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를 한다. 맞죠? 이슬람 5대 그 의무 중에 하나죠. 다의 종교 정파에는 수니파 시아파는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로 고쳐져야 되고요. 나는 다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적다. 이슬람이 두 번째로 많은데 힌두교는 세 번째로 많죠. 가와 다는 모두 유일신교이다. 다는 이제 다신교죠. 크리스트교는 유일신교인데 힌두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2번 정답이었고요. 쉬웠고요. 그리고 3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럽 문헌에 표시된 이거는 석순, 석주, 이제 석 패밀리들 있잖아요. 석 패밀리들. 그리고 종류석.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게 석순, 위에 나와 있는 게 종유석, 같이 이렇게 붙으면 석주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나지형, 이거는 그냥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게 다 카르스트 지형이긴 한데 이거는 차별적 용식으로 인해서 단단한 부분은 남고 좀 약한 부분은 용식되어 가지고 차별적 용식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이죠. 구일인이나 그런 그 정도의 지형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동부 유럽 지역에 이거는 돌리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딱 파였으니까. 돌리네는 배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논농사보단 밭농사에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의 강수량이 적은. 일단은 석회암의 그 용식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화학적 풍화 작용이잖아요. 화학적 풍화 작용은 기본적으로 건조 지역이 아니라 습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요. 오히려 건조 지역에서는 물리적,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죠. 니은 같은 경우 나의 봉우리는 주로 암석의 차별적 용식,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는 토양 속 수분의 결빙과 용의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더그 소리가 나왔네요. 분급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구조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조토는 오히려 이렇게 파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 큰 알갱이들은 이렇게 있고, 작은 알갱이들, 그러니까 큰 알갱이들과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 봉급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그 작용이 바로 그 구조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솔리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다라가 나타나는 지역엔 붉은색 토양 테라로사가 그 석회암 풍화토가 테라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4번으로 가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봅시다. 문제를. 기계류가 먼저 첫 번째고, 나도 기계류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가 자동차가 두 번째죠. 그럼 자동차 산업 많은 게 일본. 정밀기계 자체가 일단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달을 보시면 둘 다 보시면 석탄인데, 여기 파뮤를 보세요. 파뮤. 제가 말씀드릴 게 파뮤였는데, 이 파뮤가 인도네시아에서 약 54% 정도? 네, 그 정도 50%가 넘게 생산이 돼요. 그래서 압도적 1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파뮤 생산량의 인도네시아가 54%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없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파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인도네시아가 54%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파뮤 하면 바로 인도네시아를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그런 요인들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냥 파뮤 하면 바로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석탄과 철광석, 여기에 순상지 있고 여기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호주가 라가 되겠고요. 그럼 남은 게 가가 중국이 되겠네요. 중국 자체가 기계류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여기서 보실 게 자동차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상품 수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 정도밖에 없고 일본이 이 정도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상품 수출 총액이 얘가 GDP가 한 11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한 4조 정도 돼요. 그걸로 비교했을 때만 보면, 물론 여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 GDP를 비교를 한다면 이 수치 또한 얘와 거의 비슷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견줄 만한 거의 따라오는 이 정도로 될 그 절대적인 수출량으로만 보면 따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면 퍼센트가 아니라 절대적인 막 생산량 또는 수출량 같은 문제로 나왔을 때, 그 퍼센트가 적다고 해서 절대적인 생산량이 적은 게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가는 나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네,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GDP가 11조 대 4조, 굉장히 많죠. 나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 이거는 다는 인도네시아 2억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 1억이 좀 넘습니다. 다는 라보다 도시화율이 3번이죠. 다는 라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호주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라는 가보다 석탄 생산량이 많다. 라는 가보다 라가 석탄 생산량이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석탄 수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수출도 하고. 근데 석탄 생산량은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45% 그걸로도 모자라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그 석탄을 계속 수입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완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만 하죠. 가에서 나중 2차 산업 생산액은 나가 가장 많다. 가에서 나가 가장 많다가 아니라 중국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 2차 산업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9.8%라고 나와 있긴 한데 40%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 문제 같은 거, 1, 2, 3차 비율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2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 거,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산업이나 아니면 중국의 2차 40%가 넘는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가 되는데 11조의 40%, 물론 이게 그 종사자 비율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눔으로써 조금 혼란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구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나 같은 경우 기온이니까 바로 반구를 판단할 수 있겠죠. 얘는 남반구일 거고요. 북반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B 같은 경우 보세요. 북반구인데 12월에서 2월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북반구의 CS라는 얘기죠. CS는 겨울에 그 강수량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시면 D 같은 경우 굉장히 강수량이 적네요. 이거를 보시면 또 뭐를 알 수 있냐, 이게 B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엄청 예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강수량이 적다고 무조건 B라고 보지 말고 기온 그래프와 같이 함께 봐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어이구 25도, 영하 25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다가 10도에서 0도에서 10도 사이에 그 여름 기온이 머물러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툰드라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도 굉장히 강수량이 낮은데 그 증발량이 더 적어서 ET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낮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조금 오는 기후는 B기후밖에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그 강수량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온 그래프로 보면은 AF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18도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남을 기온도 한 22도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CFB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6, 8월이 많고 전형적인 이제 북반구의 CW 정도. 근데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도니까 DW가 되겠네요. 봅시다. 1번 A의 원주민들은 주로 술록, CFB가 술록 유목, 이건 말이 안 되죠. B는 커피, 카카오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 A기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C에서는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의 대추야자는 B기후죠. B기후. D에서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산가옥, 툰드라 지역에서 고산가옥이 많이 발달하죠. A, B는 수목기후 맞죠? C와 D는 무수목. D 기후가 무수목이라는 기후 지역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네. 그럼 다음으로 가서 6번이 이제 경희도 문제인데, 원래 경희도 문제가 출제되면 굉장히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이유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이라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국가를. 이렇게 해서 쉬울 수 있었는데, 어떻게 특징을 잡으면 되냐. 아랍에미리트가 보통 가운데 있고, 카자흐스탄이 여기 있고 좀 위에, 그리고 이집트가 그 지중해 가운데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시면 이집트가 제일 왼쪽에 있구나. 그러면 어쨌든 동경이니까 세 국가 다 동경이니까 동경이 가장 낮은 요게 이집트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생각보다 고위도에 있어요. 그 몽골쯤에 있거든요. 네, 중국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51도면 높은 편이죠. 이게 카자흐스탄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아랍에미리트가 되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1인당 GDP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막 나라에서 막 몇백 몇천씩 준다잖아요. 그죠? 굉장히 GDP가 1인당 GDP가 많고요. 카자흐스탄의 경우 세계적인 밀 생산지로서 이 정도 되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집트, 약간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이집트보다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1번 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정확한 설명이고, 다는 청장년층에서 남추현상. 다. 네, 아랍에미리트 당연하죠. 네, 천연가스 이런 거 좀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특히 남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는 다보다 국토의 면적이 넓습니다. 카자흐스탄 꽤 넓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굉장히 작고요. 다는 나보다 국내 총생산이 적다. 요거는 총인구와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GDP인데, 그냥 딱 봐도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곱하기 몇이 돼버렸죠? 거의 곱하기 4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랍에미리트가 월등히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겠네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이집트 수도보다 동쪽에 위치하다. 네, 이집트가 굉장히 동쪽에 위치하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동쪽에 위치한다. 틀렸고요. 맞았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7번의 경우 그냥 이거는 5초 컷, 10초 컷 내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 다 필요 없고 2020년에 유럽연합을 탈퇴하였다. 영국 A.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분리 독립 같은 거 요구해서 여기 여기 그 영국이 4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뭐 웨일즈, 여기 영국, 여기 뭐 북아일랜드, 여기 스코틀랜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8번 연령층별 인구 인구 문제치고는 막 엄청 어렵지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연령층별 인구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중 하나인데 3억 명이 넘는 거는 미국. 그러니까 3억 명 가까이 되는 게 미국밖에 없어요. 요즘 브라질이 2억인가? 네, 그 정도 되고 어쨌든 미국이고 요즘 나이지리아가 이게 2015년 기준이라 조금 저평가되는데 나이지리아 지금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약간 1억 8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프랑스는 1억이 안 되죠. 유럽에서 1억 넘는 국가 네, 뭐 러시아 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인구 증가율로 또 보시면 인구 증가율은 뭐 나이지리아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보다 미국이 조금 더 도시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B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A라고 볼 수 있겠네요. 프랑스는 같은 뭐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1700, 1800년부터 굉장히 산업화가 느리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 증가율 또는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편이 아니죠. 자, 봅시다. 1번 1950년에서 1955년에 인구 전체 증가율은 가가 제일 높다. 프랑스가 제일 높다? 말이 안 되죠. 201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가 가장 높다. 미국이 가장 높다? 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나이지리아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죠? 2010년에서 15년 나는 가보다. 미국은 프랑스보다 순위 인구가 많다. 여기서 보시면 2015년에서 자연 증가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전체 증가율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걸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순인구 비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인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3억 명 중에 전체 인구율 한 0.7%, 3억 명 중에 0.7%인 거고 얘는 한 0.6억 명이라 칠게요. 그러니까 6천만 명 중에 0.5%고 얘는 3억 명 중에 0.7%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미국이. 그러니까 네, 맞고요. 네. 그리고 4번 2015년 유소년층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 프랑스가 미국보다 적죠. 네, 딱 봐도 여기 있는데 이거는 그죠? 네, 총 인구는 B, A, C 순으로 많다. 미국, 프랑스, 나이? 네, 절대 아니죠. 이렇게 바뀌었죠. 9번으로 갑시다. 9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이게 일단은 절대적 생산량은 옥수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쌀이랑 밀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옥수수고요. 옥수수의 1등 이제 생산량이죠. 1등 생산량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리고 뭐죠? 중국은 그냥 어디 지표에서나 거의 그냥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중국이 되었고요. 그러면 중국으로 시작해서 러시아, 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프랑스. 네, 프랑스,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거 있으면 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 A, 미국. 이거 좀 잘 외우시는 방법이 좀 그런데 중국인 love me,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중국인 love me, 중국인은 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는데 네, 참고만 해두시면 좋겠고요. 바로 갑시다. A, 가해 수출량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다. 가해 수출량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다가 아니죠. 미국이죠. 미국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나는 생산량 1위 국가와 수출량 1위 국가가 일치한다. 생산량 1위 국가는 중국인데 수출량 1위 국가는 러시아죠. 틀렸고요. 가는 나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죠. 네, 바이오 산업도 발달을 해 있고 옥수수 재료로 사용을 해서 그리고 또 가축의 사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요. 나는 가보다 세계 총 재배 면적이 좁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넓죠.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게 재배되는데 옥수수가 워낙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밀이 넓어왔자 옥수수는 좁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므로 생산량이 이렇게 많은 거고 재배 면적 자체는 밀이 넓은 편이에요. 제일 넓죠. 그 세 식량 작물 중에서 A는 아시아와 B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바뀌었죠. A는 아메리카, B는 아시아. 10번.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5초 컷이요. 진짜 5초 컷. A는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진다. 답이었고요. 다른 것도 보자면 B는 신기술곡이 아니라 고기술곡이었고요. 고기.
C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굉장히 불의 골인데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D에서는 대륙판이 갈라져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난다. 여기는 순상진데 어떻게 대륙판이 갈라지죠? 그리고 5번 E에서는 두 판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을 해서 지구대가 일어나죠. 지구대, 그쵸? 이거는 맞으셨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번 커피 생산 국가 퍼가 있다 베트남. 영국으로 독립한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파키스탄이랑 스리랑카랑 인도랑 방글라데시랑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타밀족과 시날리족의 갈등이니까 당연히 스리랑카. 실론티, 스리랑카가 실론티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불교 신자가 다수인 모모의 전통 음식으로는 경국국주에서 매년 우기가 시작될 무렵 송크란 축제가 열린다. 타이 같네요. 타이 불교 신자. 방콕, 수도 방콕. 선지 보시면 가는 남반구, 베트남 남반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중국과 주편, 얘는 섬나라인데 어떻게 국경을? 네. 다는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시장자치구. 타이의 시장자치구? 이거 뭐 선지가 네 중국의 시장자치구가 있는 거죠. 나는 달보다 쌀 수출량. 스리랑카는 다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 타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타이가 인도랑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는 좀 한 3, 4, 5등 정도 하는데 이게 수출량이 얘네들이 많이 안 먹고 인도 같은 경우 많이 먹다 보니까 굉장히 그 쌀 수출량이 타이는 진짜 순수출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틀렸죠. 가와다는 동남아시아 공연 아세안의 회원국 베트남, 타이 맞습니다. 뭐 브루나이 같은 경우도 아세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러면 12번으로 갑시다. 12번도 어렵지 않았죠. 1950년과 2015년 도시화율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 영국. 일찍부터 발달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도시화율이 높았죠. 그리고 그 급격한 도시화율이 된 아르헨티나. 그리고 나머지가 굉장히 50%도 안 되는 우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이다.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 네, 그건 뭐 어디서 배운 질인지 모르겠네요. 2015년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 이게 정답이죠. 종주도시화 현상이 뭡니까? 종주도시화 현상. 이거 좀 중요하죠. 수위도시. 그러니까 수위도시가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도시보다 두 번째 도시, 제2의 도시보다 두 번째로 많은 도시보다 그 2배 이상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거죠. 서울이 약 970만 명, 960만 명 정도인데 이제 부산이 한 350에서 4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에서 400 2배 해봤자 900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종주 도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4천만 정도인데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수도죠. 거기에 1,000만이 넘게 거주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종주도시 현상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가 또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 대표적인 종주도시화 현상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 거의 그냥 수도 멕시코시티에 그냥 3천만 이상이 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인구가 한 1억 한 2, 3천 되는데 그 중에 3천이 멕시코시티 하나에 그냥 바로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 어쨌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종주도시화 현상에 속한다.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2015년 다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 우간다가 종착 단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종착을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멈출 것도 아니고 그죠? 4번 1950년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 촌락 인구 비율이 나가 높다? 도시화율 딱 그냥 도시화율만 봐도 촌락 인구 비율이 낮은데 2015년 다는가 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아니 일단 총 인구도 적을 뿐더러 도시화율도 적은데 도시 인구가 많다? 평가원 분발해야겠어요. 네, 장난이고요. 네, 2번 답이었고 13번이 이제 굉장히 네, 친구들도 헷갈려하고 많이 틀려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요즘 풀어본 기후 문제 중에 어려운 편에 속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봅시다. 일단은 요 4개 지역의 그 기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중부의 여기 샌프란시스코 쪽에는 CS가 나타나고요. 여기 미국 동부에는 CFB가 나타납니다. CFA가 나타납니다. 네, 다들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은 요 위에는 AW고 요 밑에부터 약간 CFA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간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AW가 아이고 A를 왜 이걸 소문처럼 썼지? AW가 나타나는 기호라고 여기서 봤을 때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AW라고 쓸게요. 저도 AW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못했고요. AW가 CFA일까 생각하다가 여기서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CFA가 맞고요. 아르헨티나 쪽에는 굉장히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다른 색깔로 이제 ABCD를 맞춰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여기는 1월 빼기 7월이 뭘까요? 1월 빼기 7월이 다 양수죠. 그러니까 기온 차이를 보시면 1월 빼기 7월이 다 양수예요. 여기 0이잖아요. 1월 빼기 7월이 양수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월 빼기 7월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기온으로 제가 반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월 빼기 7월이 양수라는 거는 1월이 더 높다는 얘기고 1월이 더 높다는 얘기는 남반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C와 D는 남반구고 B와 A는 북반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걸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강수량 차이가 여기 C 같은 경우 200, 그러니까 1월에서 7월을 뺐으니까 1월 그 강수량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7월보다. D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A 같은 경우도 북반구니까 1월 강수량에서 7월 강수량을 뺐을 때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음수가 되는, 네, 강수량 여기. 그러니까 A, C, D 같은 경우에는 1월 평균 기온에서 7월 평균 기온을 뺐을 때랑 1월 강수량에서 7월 강수량을 뺐을 때의 그 값, 그 양 또는 음의 값, 그 부호가 같아요. 여기서 수학적으로 또 접근해 보시면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1월 평균 기온도 플러스, 그러니까 1월 평균 기온이 더 높고 얘는 1월 강수량이 더 높고 3, 4분면 같은 경우도 1월이 더 낮고 1월 강수량이 더 낮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강수량과 평균 기온이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아니 북반구인데 강수량 차이를 봤는데 마이너스네? 이거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겨울에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까요? CS. 그러니까 B가 C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그 1, 2, 3, 4 분면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뭐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려다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CS인 B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나요? 북반구인데 강수량인데 북반구 일단은 요걸로 기온 차이로 북반구인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1월 강수량에서 7월 강수량을 뺐는데 양수야. 그러니까 1월 강수량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북반구인데 1월 강수량이 높다? 북반구면은 1월이 겨울이잖아요. 근데 겨울 강수량이 더 높다? 이거는 CS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C 같은 경우 C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C는 기온 차이가 그냥 워낙 안 나요. 그죠? 기온 차이가 워낙 안 나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연교차가 작은 게 물론 CFA도 큰 편은 아니고, 그런데 AW가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죠? AW가 두드러지게 작잖아요. 거의 한 3도에서 5도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AW 여기가 C가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게 AW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AF였다면은 그냥 거의 C가 한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여기를 C라고 잡았겠죠. 거의 한 1도에서 3도 정도도 차이 안 나는 그런 기후 그래프가 나왔을 것 같고, 또 CFA 둘 다 남반구 북반구가 남았는데, 뭐 그러면 남반구의 CFA가 요게 D, 요거 파란색으로 쓸게요. 요게 D, 요게 A가 되겠네요. 남반구와 북반구를 우리가 이미 구분을 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과정이 굉장히 약간 난해했던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계속 언급을 했었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기후를 학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A는 C보다 1월 밤 길이가 짧다. A는 북반구는 당연히 1월 밤 길이가 길죠. C는 남반구니까. 남반구는 1월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이 겨울보다 밤 길이가 짧죠.
D는 B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D는 B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 CFA는 CS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기 때문에 얘는 반대 선지가 되는 거죠. B와 C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정답이네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7월이 되면은 기압대가 어떻게 되죠? 지구의 기압대 자체가 기압대가 북상을 하고요. 기압대가 북상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기압대가 북상을 합니다. 기압대가 북상을 합니다. 기압대가 북상을 하면 CS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죠.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 CS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여름 건조죠. CS가 여름 건조잖아요. 그리고 남반구 AW의 경우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북반구 CS는 7월 여기 7월이라고 다시 써놓을게요. 7월에 기압대가 북상을 하면서 북반구 CS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여름이 건조한 건기가 되고요. 그리고 남반구 AW 같은 경우에는 AW도 되고 AM도 됩니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건기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네, 천천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어떻게 둘 다 아열대 고압대를 받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구가 다르니까 그 기후가 달라도 한 번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여기 아열대 고압대는 북반구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고 여기 있는 아열대 고압대는 남반구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겠죠.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거고요. 만약에 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4번 A와 B는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앵글로 아메리카 쪽에 있죠. A와 D 중 적도와 최대 거리는 B가 가장 빠르다. 여기 적도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C가 가장 가깝네요. C.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틀리셨다면 그래도 이것만 틀리셨다 그러면 난 가능성이 있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전 틀릴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난 이거 틀려도 괜찮아 라는 그런 안일함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걸 틀렸다고 해서 굉장히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요거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틀린 애들도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 맞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애꿎은 문제에서 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친구들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더 10월과 그리고 대망의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 맞았고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네, 좀 망했는데 그래도 세계지리는 3, 4, 6, 7, 9 네, 다 만점 받았습니다. 만약에 반점 못 받았으면 네, 동영상 못 찍을 뻔했어요. 친구들과 내기하다가 네, 제 유튜브 뺏길 뻔해서 다행히 50점 맞아서 잘 지켜냈습니다. 14번 가봅시다. 이것도 뭐 그냥 쉬운 거죠. A 같은 경우는 호른, B는 관곡, E는 모레인이 되겠고요. 모레인은 다른 말로 빙태석이라고도 하죠. D는 어딨어? 드럼린이죠. C를 안 했네요. C는 U자국이 되겠네요. 저 처음에 이걸 못 봤거든요. 단 A부터 E는 각각 건곡, 드럼린, 모레인, 호른, U자국 중 하나 이걸 못 봐서 이거 D가 뭔지 한참 생각하다가 아무리 봐도 D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밑을 흐르면서 토사가 퇴적된 지형이다. 이거는 에스커인데 이게 너무 드럼린적인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후퇴한 방향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 이거 그냥 안 보고 풀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드럼린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4번이 답이라는 걸 네,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해설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쉬웠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1차 산업의 생산의 비율 요거에서 약간 막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가봅시다. 수도 앙카라면 터키, 수도 리야드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로 아셔도 되고요. 전 수도로 알았는데 뭐 파묵칼레로 알 수 있고 아니면 제점 육성 이걸로도 알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어렵고 파묵칼레로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셔도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 여기서 제 생각에는 사우디라고 아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도도 많이 알아두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 굉장히 뭐 상식을 요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수도로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나아국가적의 상대적 특징이에요. 나아국가. 그러니까 사우디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사우디 기준으로 터키는 석유 매장량이 적으니까 사우디는 석유 매장량이 많죠. A, B, C 중에 하나인데 일단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봅시다. 1인당 국내 총생산 거기 아라비아 반도 같은 경우 제가 아랍에미리트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습니다.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정부가 알아서 줘버려요. 그냥 석유 때문에 돈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사우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랑 C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1차 산업의 생산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석유 그런 천연가스가 발달을 했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한 제조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좀 없는 편이에요. 그 대신 1, 3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터키가 뭐 우리 인식에 막 저개발 국가다라고 인식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에서 한 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선진국 치고 그 정도면은 물론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을 해도 막 엄청 적은 편은 아니죠. 3차도 꽤 많은 편이고요. 2차가 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육성에 여기 힘을 쏟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산업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터키 같은 경우. 그래서 터키 이 2차 산업 중에 제조업 비율이 높은 거면 한번 터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뭘까요? 답은 1차 산업의 생산액 비율이 낮죠. 네, 사우디는 1차 산업의 생산액 비율이 낮고 터키는 높으니까 C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C. 1차 산업 생산액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16번을 보시면 16번이 저는 니은이 굉장히 니은이 선지가 2년 전 정도? 한 2019년? 이 정도까지는 꽤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막 그때 수트부터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때는 지금은 좀 많이 나오는 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이거 조금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 디귿이 너무 맞으니까 실리콘밸리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네, 제가 스펠링 알아왔습니다. 저번에 스펠링 못 써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스펠링 알아왔고요. B는 C보다 지역은 히스패닉. 이건 잠깐 건너뛰고요. 디귿은 A는 C, C는 A보다 제조업 발달. 여기가 이제 디트로이트가 어디쯤이죠? 여기쯤인가요? 네, 어쨌든 여기 어딘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순해운 요 오데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해서 일찍부터 미국과 유럽과의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조업 발달의 시기가 그냥 산업 자체 발달 시기가 여기가 가장 빨랐고요. 미국 전역에서. 그래서 A는 요즘 지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달의 시기가 이를 수밖에 없죠. C가. 그리고 A는 선벨트가 아니라 A, B는 선벨트, C는 러스트벨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려서 딱 봐도 기억 디귿이 맞기 때문에 2번이 맞는데 니은을 또 찬찬히 뜯어봐야죠. 니은 맞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는데 이걸 왜 틀렸냐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1번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2번 뭐야? 2번이 약간 혼혈이죠. 혼혈 느낌이죠.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제가 아까 딱 상기시키고 들어갔는데 생각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보는데 히스패닉은 어떤 지역에 많냐? 남서부에 많습니다. 남서부에 많습니다. 남서부에. 실제로 히스패닉 그 인구 밀집 그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막 그냥 점에 오지게 찍혀 있어요. 그냥 여기는 거의 없고 물론 있긴 한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 멕시코에서 보통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보통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멕시코 국경과 접해 있는 요 지역이 굉장히 많겠죠.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도
논리적인 부분만 딱 짚어내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쪽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더러우니까 조금 지울게요. 네,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남서부 지역에 많다. 히스패닉은 남서부 지역에 많다. 남서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부나 여기 동부 쪽에 그 약간 대도시 쪽에 동부의 대도시 뭐 뉴욕, 보스턴, 워싱턴 이런 데에 많이 필라델피아 이런 쪽에 위치해 있고 또는 서부에 거의 뭐 한인타운 있잖아요. 코리아타운 이런 쪽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약간 이런 쪽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3번 특징은 끝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생각나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경우 17번도 쉬웠죠. 이란은 그냥 천연가스가 많고 그 다음에 석유고 또 이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란, 카타르, 러시아. 그러니까 얘네 셋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 사용량 비율의 50%가 넘어요. 천연가스가. 그래서 그냥 얘네들의 그 과반수가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사용량의 60%, 50% 이상이 다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럼 2번이 석유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굉장히 석탄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석탄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A는 주로 신상대 제3기층 배사구조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요. A는 B보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낮죠. 석유는 높고 B는 C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B는 높다. 맞죠? 3번이 답이네요. C는 A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C는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당연히 상용화된 시기가 이른 게 아니라 적죠. 그러니까 늦죠. 이란은 2018년에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공급량 비율이 높다? 네, 제가 천연가스 공급량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 18번도 크게 해설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주에 의해서 석호가 형성되었고 두 번째 사진에서 C 아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모래사장으로 사용되는 사빈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원래? 제가 지금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옆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려버리게 됐네요.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 이거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어차피 상관없겠네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요거를 확대한 그림이니까. 근데 요게 조금 문제인데 어차피 나머지 4개가 다 나왔으니까 요게 4, 9가 되겠네요. 처음에 여기 그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막 갑자기 여기 조금 보이는데 막 해초 같은 게 그냥 여기 막 있어가지고 처음에 뭔가 했어요. 저 여기를 안 파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 나중에 또 알게 됐는데 어쨌든 답이 2번이셨다는 거를 아셨겠죠? 사주에 석호가 형성되었고 파식대가 융기돼요.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파식대가 융기돼서 사구가 형성되었다? 이거 아니죠. 파식대가 융기된 거는 뭘까요? 해안당구.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암석 지형에서 파랑이 굉장히 그 암석을 깎으면서 해식동을 만들고 해식동의 그 윗부분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파식대가 넓어지고 그리고 해식애는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식애가 후퇴하는 그 해식동의 그 윗부분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암석 파편들이 파파팍 튈 거 아니에요. 막 깨지고 이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그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그 융기되어 형성된 해안당구의 그 마모된 그런 동그라미들 있죠.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절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다가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해식 동굴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밑으로 파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파들어가다 보면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막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여기가 막 여기는 암석들이 막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쵸? 다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해식동굴이 이렇게 해식동굴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버텨요? 여기는 어떻게 버팁니까? 여기는 어떻게 버텨요? 중력이. 그래서 여기가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내려앉아요.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여기 이것도 암석이잖아요. 이것도 암석이니까 막 여기 막 무너지면서 파편이 튀겠죠. 그 파편이 튀는데 그럼 여기서 돌멩이들이 그럼 막 이렇게 생기겠죠. 돌멩이들이 이렇게 여기는 파식대가 이렇게 더 넓어지고 그리고 해식 N은 좀 더 후퇴를 하게 될 거예요. 해식 N은 후퇴를 하고 여기서 공급된 알갱이들이 나중에 모종의 이유로 인해 파식대가 해안당구가 이렇게 융기를 해서 해안당구가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알맹이들이 여기서 공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식대가 넓어지고 해식 애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돌멩이들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들이 계속 이렇게 이 바다가 계속 이 돌멩이들을 치면서 마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마도가 커질 거 아닙니까? 원마도는 돌이 얼마나 마모되는지 그런 그 정도를 나타내는 원마도, 그걸 원마도라고 하는데 그 원마도가 점점 커지겠죠. 처음에는 이랬던 돌이 계속 파랑에 의해 깎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 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또는 조개 껍질도 막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마도가 커진 상태로 계속 파랑의 힘에 의해 계속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융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여기 있던 그런 마모된 원마도가 커진 둥그런 그런 돌멩이들이 깎인 돌멩이들이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이런 돌멩이들이 이 해안 당구가 예전엔 파식되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돌멩이들이 결국 어디서 그 공급이 됐느냐? 해식동굴이 이렇게 그 산산조각 부서지는 과정에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는 과정에서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돌멩이 파편들이 마모되면서 동그래진 돌멩이들이 모종의 이유로 인해 융기되어서 만들어진 해안 당구, 거기에 그 돌멩이들의 그 원인이 바로 그 파식대가 넓어지고 해식애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공급된 돌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건 그냥 추가적인 설명이라서 설명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게 그 과정에서 공급이 되었다. 수능 특강이가 수능 완성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9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상업 및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약간 헷갈릴만 했는데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건 딱 봐도 C고요. 굉장히 잘 살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보츠와나도 굉장히 잘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6평 응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6평에서 선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해안 쪽에 알제리 같은 경우 해안 쪽에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해안 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선지를 냈었는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서는 요 내륙 지방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사하라 사막이니까. 여기 북해기선을 지나잖아요. 그럼 사하라 사막이니까 굉장히 내륙 지방에는 인구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토는 굉장히 큰데 인구가 여기만 있어. 여기만 있고 여긴 없어.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겠죠. 그죠?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은 게 B라고 볼 수 있겠네요. B는 케냐니까 케냐 굉장히 인구 밀도 높죠. 이 셋 중에서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보기로 보시면 C가 이제 남아공이니까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실시했죠. 아마 1991년인가에 공식적으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없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그 약간 문화적으로 약간 암묵적으로 남아있겠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굉장히 여성 위치가 여기까지. 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네, 다음으로 니은 가는 나보다 국가 내의 이슬람교 신자 수 비율이 높다. 가는 나보다 국가 내의 이슬람교 신자 수 비율이 높은데가 아니죠. A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죠. 신자 수는 또 모릅니다.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중남부 아프리카에 속하기 때문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속하기 때문에 신자수 비율로 따지면 A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가 아니라 나는 가보다 비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고, A는 A는 B보다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 A는 여기서 세 개 중에 제일 높죠. A는 C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A가 가장 적죠. 그러니까 2번이 되겠네요. 약간 A랑 헷갈리셨을 수도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요거를 몇 명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고, 인구 밀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복합적으로 그 자료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그런 엄청난 막 분석력과 해석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까 13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20번 마지막입니다. 그냥 마지막 치고 3점 치고 너무 그냥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바로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몰라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이 없으니까 바로 4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제약, 네, 파괴물질, 제한. 약간 맞는지 모르겠는데 CFCS인가요? 염화 플로리나탄소, 그 프레온가스, 에어컨의 냉매제, 그게 CFCS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제한하고, 그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된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제 협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외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한 6, 7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뭐 보기로 풀든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능 갈 때는 확실히 딱 알고 가야겠죠. 20번도 크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상식적인 면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네, 해설이 완료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통 연습을 할 때는 한 어렵지 않으면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리고 푸는데, 쉬우면은 쉬우면은 15분에서 18분 정도, 한 13분까지 풀어본 적도 있고요. 또 어려우면은 18분에서 20분 정도, 20분을 넘어가지 않는데, 물론 실전이 다 그렇지만 이게 한 22분 정도 걸렸습니다. 쉬운 시험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 난해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13번 같은 경우 조금 제대로 봐주셨으면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13번 말고도 다른 것도 보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세계지리 제 친구들이 그래도 제가 막 노력하고 야 세계지리 해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세계지리 선택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나간 친구들도 있는데, 요번에 한 6평 보고 시작한 2명의 친구들이 또 세계지리를 이번에 봤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점수를 떠나서 어쨌든 세계지리를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제 친구들이 좀 즐거워하고 있고, 세계지리 재밌다라고 저에게 말해주니까 굉장히 말 못한 뿌듯함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세계지리를 수능 선택자를 좀 더 늘리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였지만, 저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런 것은 해설을 하고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에 굉장히 의의를 두고 있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생각보다 유튜브에 대해 많은 흥미와 그런 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 진짜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계지리 아니더라도 국영수 또는 다른 사탐, 과탐, 한국사 모든 과목에서 수능에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10월 합평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10월 합평을 아마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10월 합평 정도까지는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 같고,
한국지리가 망해서 제가 원래 한국지리도 하려고 했는데 한국지리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그러면은 마치겠고요. 네, 재밌네요. 세계지리. 수능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달려봅시다. 세계지리 선택지 아니든 맞든 수능에서 만점 시험지를 휘날립시다. 감사합니다. 안녕!